여러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오늘은 이 뻔한 말을 넘어서 과학이 대체 어떻게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지 그 최신 방법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수업 중 인터넷 사용, 낮은 시험 점수와 연관 있다. 왠지 인터넷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는 말 같죠? 근데 사실 연관이라는 이 단어 하나 뒤에 숨어서 되게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연관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냥 관련이 좀 있네 수준에서 이게 바로 원인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자,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먼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바로 예측과 인과,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고전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기압계입니다. 기압계 수치가 뚝 떨어지면 곧 비바람이 몰아치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죠. 이건 아주 훌륭한 예측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손으로 기압계 바늘을 억지로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막 폭풍이 오나요? 당연히 아니죠. 날씨는 그대로일 겁니다. 바로 이게 예측과 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예측은 그저 신호일 뿐이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진짜 황금 열쇠는 바로 개입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직접 바꿨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진짜 원인을 찾아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신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 이 차이를 아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개입이라는 개념.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이걸 제대로 써먹기까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수천 년 동안 똑똑한 철학자들이 원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완벽하게 정의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원인의 완벽한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했죠.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의 주된 원천이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모호해서 과학에 쓰기엔 좀 그렇죠. 데이비드 휴문 A 다음에 B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그 기압계 예시만 봐도 바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 X가 없었으면 Y도 없었을 거야 라는 정의도 있어요. 이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원인이 여러 개일 땐 또 막힙니다. 문 하나에 자물쇠가 여러 개 달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국 깨닫게 된 거죠. 원인이라는 단어 하나를 완벽하게 정의하려는 이 시도는 과학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완전히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정의를 내리는 게 안 된다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과학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예 질문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돌파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원인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포기하고 대신 원인은 어떤 규칙을 따르는가? 라고 질문을 바꾼 거예요. 이게 마치 기하학 전체를 바꿔놓은 아이디어랑 아주 비슷해요. 옛날에 유클리드라는 수학자 아시죠? 이 사람이 점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인가 이런 정의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점과 선이 따라야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규칙, 그러니까 공리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두 점 사이에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같은 거요. 그리고 바로 이 규칙들 위에서 거대한 기하학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현대의 인과 과학도 똑같습니다. 원인이 뭔지 정의하려는 걸 그만두고 대신 인과관계가 따라야 하는 규칙들을 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규칙들이 데이터와 인과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준 거죠. 이게 바로 이 분야의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규칙들이라는 게 뭘까요?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만약 데이터에서 두 가지가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인과적인 설명이 있어야 해요. X가 Y의 원인이든 Y가 X의 원인이든 아니면 Z라는 공통 원인이 있든 말이죠.
둘째, 반대로 둘 사이에 아무런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면 직접적인 원인-결과 관계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변수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면 그 변수에 영향을 주던 원래의 원인-결과 고리는 끊어진다고 가정해요. 바로 이 몇 가지 기본 규칙들이 우리가 보는 데이터를 인과적인 지식으로 바꿔주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칙들을 수학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만든 게 바로 인과 그래프 모델이라는 거예요.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제 예전처럼 감으로 때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주 엄격한 수학적 논리를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규칙들이 대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변수가 딱 3개, X, Y, Z 이것만 있다고 쳐도요. 이 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원인-결과 관계의 가지수가 무려 25가지나 됩니다. X가 Y의 원인일 수도, Z가 X의 원인일 수도 있고 정말 복잡하죠. 이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서 진짜 정답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데이터가 탐정처럼 등장합니다. 이 복잡한 가설의 미로 속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바로 데이터에서 발견한 통계적인 사실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더니 X랑 Y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독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해보죠. 이거 별거 아닌 사실 같죠? 하지만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아까 규칙 기억나세요? 두 변수가 독립적이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바로 그 규칙에 따라서 25개의 가능한 그림들 중에서 X랑 Y가 직접 화살표로 연결된 모든 그림들을 그냥 싹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얻은 단서 하나로 수많은 용의자들이 한 번에 리스트에서 사라지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바로 이게 이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들을 하나씩 착착 적용해 나가다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들이 가지치기 되면서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많은 경우에 굳이 비싼 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만 가지고도 진짜 원인-결과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강력한 도구가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도 우리가 아는 가장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인 바로 살아있는 뇌에서요. 지금부터 제브라피쉬 뇌연구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보이세요? 10만. 이게 바로 어린 제브라피쉬의 뇌 속에 들어있는 뉴런의 숫자입니다. 10만 개요? 이 10만 개의 뉴런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막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반짝이는 그 엄청난 데이터의 폭풍. 상상이 가시나요? 과학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방금 배운 그 인과추론 규칙들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른 정보 하나도 없이 오직 뉴런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데이터만 보고 뇌의 기능적인 회로도를 그려낸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컴퓨터가 추론해서 그린 지도가 실제 뇌의 해부학적 구조랑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론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보셨죠? 이처럼 원인을 찾아내는 이 새로운 과학은 이제 정말 그 무한한 가능성을 막 펼치기 시작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자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서요.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만능 도구 상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뇌의 비밀을 푸는 신경과학은 물론이고요. 더 공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AI를 만들 때도 쓰이고요. 심지어 법이나 정책 분야에서 누구의 책임인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죠? 이제 인류는 데이터를 통해서 왜?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질문들의 답을 찾아 나서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